네, 제46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또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 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 불편을 겪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은 필요합니다. 이로써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 그리고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헬로윈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각 정부는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처보고 안건인 헬로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2026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 대책을 먼저 공개로 진행한 후 이후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먼저 행안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 대책을 이어서 교육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헬로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헬로윈 데이를 전후로 서울,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됩니다. 작년 헬로윈 기간에도 홍대 앞 최대 인파가 9만 7천여 명까지 밀집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역시 보다 촘촘한 인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헬로윈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4일 금요일부터 11월 2일 일요일까지 10일간 헬로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헬로윈 인파 중점 관리 지역은 29개소로 작년 27개소에서 2개소를 늘려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헬로윈 인파 밀집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 역량 집중을 위해 선제적으로 인파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 발령하겠습니다. 인파 이 밀집 그 행사와 관련해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별대책 기간 전까지 중점 관리 지역 대상 지자체 주관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0월 30일까지 행안부 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윈 기간 현장 대응은 행안부, 국조실, 지자체, 경찰, 소방에서 합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헬로윈 인파가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이 기간에 사전 점검 및 상황관리 지원관을 파견하여 지자체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관인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 인파 안전관리를 챙길 예정입니다.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메시지도 전파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파사고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재난방송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소관 지역 헬로윈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찰, 소방 등과 협력 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행안부 장관님, 네네.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도 아까 이거 준비된 원고 낭독하다 실수한 건데 네. 지방정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지자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긴 하죠.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항상 그 개헌안이 나올 때마다 지방정부로 개헌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지방정부들도 주권 지방정부 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정부권을 행사하는데 맨날 지자체 그렇게 우리 김성환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예. 기초지자체 출신이잖아. 지자체. 예. 이게 좀 원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지방정부라고 고칭하다 나중에 바꿔버렸대요. 제가 유심히 그걸 봤는데. 우리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네, 지방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단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자체라고 무슨 계모임이나 뭐 계모임 표만 아닙니다. 근데 무슨 임의단체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옛날 독재정권 시절에 지방정부를 사실은 없애다시피 하면서 일부러 그런 게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불리잖아요. 지방정부가.
그래서 현장에서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실습을 하는 공간이 바로 지방정부인데 이걸 자꾸 폄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제가 열심히 지방정부라고 하긴 하는데 공식 언어가 지자체다 보니까 앞으로 저 조금 배려해 주세요. 지방 정부로 호칭하면서요. 우리 국민 주권 정부니까 네. 예, 지방에도 주민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우리 또 주무 부서가 또 행안부시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약간 벗어나는 얘기였고 어쨌든 집단적인 이런 행사들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인파로 인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 없으면 넘어가시죠. 잠깐만. 뭐 의견 있으신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만 좀 정리. 마침 지방자치단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새로운 규정상 행안부 장관님 이런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의 당일에서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총괄적 책임을 지난번에 저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할 때도 이제 총리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실제로 현장 지휘는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죄송합니다. 지방 정부가 해나가고요. 그래서 경찰, 소방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현장 지원을 위해서 가더라도 이 지방 정부의 지휘권 하에서 지원하는 하도록.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그런데 그거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문제를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지방정부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집회 주체가 지방정부라면 몰라도 이런 민간의 행사에 대한 집회 관리 업무는 경찰 업무죠.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각종 축제나 이런 거는 지방 정부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 헬로윈 데이 같이 이렇게 주최자가 없는 또는 일반 시민단체가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서서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네.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정부에 명확하게 주지를 좀 시키도록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행 지원 대책 보고해 주시죠. 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전국 85개 시험지구의 1,310개 시험장에서 55만 4천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해서 치러지게 됩니다.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수능 당일 시험의 안정적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함께 마련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소통 원활 대책입니다. 시험 치르는 날 아침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동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관공서나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지하철, 버스 증차 등 대중교통 수송을 확대하며 시험장 인근 교통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대책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 중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항공기 이착륙이 없도록 조정하고 군부대의 포사격을 금지하며 공사장 등의 생활 소음을 통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 중 정전 방지를 위해 전력, 선로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상, 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와 시험장 안전 대책입니다. 수능일 전후 일주일간의 기상, 지진 예보를 강화하고
기상 악화 시 도서벽지 수험생을 조기 이동시키는 한편 지진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전체 수능 시험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일 폭발물 설치 신고 등 수험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경찰청과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닫지 등 보안 관리입니다. 수능 시험 전후 문제지와 답안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배치해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장별로 경찰 인력을 통한 주변 순찰을 강화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서 적극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해온 학생들이 마음 편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수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처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요청할 사항은 다 체크했는 말이죠?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지금 헬로윈 관련 대책과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대책 두 대책에 대한 보고는 그대로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한 국정과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그건 누가 어디서 챙기고 있어요? 예, 국조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아, 국조실에서. 예, 예. 그 각 그러면 어디 계시더라? 요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 단위로 업무를 다 나눠주겠죠? 예, 지금 그 소관 부처들이 다 있고요. 또 네. 협처 부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관 부처, 협처 부처가 나와 있고 저희 평가실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계속 국정과제 점검 협의하는 걸 2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진도 체크를 좀 하고 네. 요즘 뭐 그런 것도 유행이던데 하여튼 이 늦어지면 안 돼요. 최대한 속도들을 좀 내주시고 뭐 아니면 고난이나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그 문제도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입법할 건 입법하고 재정으로 확보할 문제는 재정 지원 계획 빨리빨리 수립하고 또 그런 거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뤄놨다 나중에 하면 안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지니까요. 국정과제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동부 장관님. 네. 산재 사망 사고는 좀 어떻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줄어들지 않지만 대형 사고들은 계속 제가 계속 매일매일 보고를 받아보는데 이 공공발주 사업에서도 그 터무니없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 추석 전에 우리 국정상황시장님과 함께 인천환경공단 공공분야도 한번 점검을 했고 또 발주처에 대한 지난번 대책에도 발주처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네. 강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일을 하다 죽으면 안 된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일하다 죽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으며 그 먹고 살아보겠다고 일하러 갔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추락사고 있잖아요. 추락사고.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인데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뭐가 무너져 가지고 깔렸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우발적 요소나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면 떨어질 위험을 최소화하든지 없애야 된다. 그 상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다리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최근에 내가 많이 봤고요. 네. 이런데 천장에 뭐 공사하느라고 사다리 설치하고 올라가다가 가서 하다가 뭐 5, 6m, 3, 4m, 90m에 떨어져 죽었다고 해요. 또 뭐 어디 뭐 천장이 있나 이런데 지붕에 올라갔다 지붕이 무너져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고 이런 것도 많고 어디 뭐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런 것도 많고 그 작업한 유형별로 보면 아 요거 위험하구나. 그거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사다리에서 올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밑에 매트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매트 깔라고 돼 있죠 법에. 네. 어디 예를 들면 높은 데서 작업하다 떨어졌다 그러면 높은 지역이면 어디다 안전고리 걸고 있으라고 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안전고리를 걸 수 없으면 다른 추락 방지 시설을 하게 돼 있죠. 밑에 매트를 깔든지 망을 달아놓든지 추락 방지망. 네, 안전 난간. 그거 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그러고 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아니 공공 분야에서 국민 더 잘 살게 하자고 있는 게 공공 분야인데 어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까? 그게 어떻게 안 줄어드냐? 이 앞으로 그 공공 분야의 이런 예측 가능한 사망 사고, 특히 추락 사고 이런 거, 그 뻔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천장을 수리하면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으면 밑에 매트를 깔으라고 돼 있는데 왜 안 깔고 작업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왜 공공부문도 그걸 방치하냐 이 말이에요. 도급 주고 하도급 주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 같이 이제 만약에 공공 분야에서 그런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났을 때는 기관장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 책임자를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십시오. 공공 부분에서부터 더 엄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돈 벌기 위해서 사실 안전 조치 안 하고 그 비용을 아끼느라고 사고가 나는 게 주 원인인데 민간 분야는 뭐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공공 분야는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령님 말씀처럼 발주만 주면 그만이 아니고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더 주의시키고 네.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부에서 저한테 사실은 좀 비꼬는 문자도 오고 그럽니다. 너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안 바뀌어. 이렇게 저를 비아냥거리는 것도 꽤 와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공공 분야든 아니면 뭐 그냥 안전 조치를 안 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가 아닌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는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줄어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뻔히 예측되는 사망 사고가 계속 방치돼서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게 이게 아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무슨 뭐 5대 군사 강국이고 무슨 국민 소득이 무슨 뭐 일본을 앞서고 그런다는 나라가 어떻게 일하다 죽게 방치하냐 그 공공 분야에서 더군다나 선도해야 될 공공 분야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그래서 그 그래프 하나 만들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 작년치 재작년치 통계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덜 죽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추락 사고가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인데 네. 사다리 사고라든지 지붕 사고가 지금도 이제 잘 막아지지는 않는데 웬만큼 규모를 갖춘 데서는 추락 사고에 대한 대비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심도 하고 실제로 기업에서는 상당히 대통령의 말씀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용성도 있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1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지금 특히 가을철에 진짜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고 밟으면 무너집니다. 밟으면 무너집니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스레트 같은 거 밟아서 무너져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프랜카드도 걸고 전국에 걸고 또 관련 단체하고도 다니면서 그런 영세 사업장에서 추락 사고 막기 위해서 지금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추락 사고만 우리가 줄여보자 하고
그 그래프라든지 통계는 바로 보고 드려. 바로 좀 해주세요. 네네. 좀 실제로 어떤가 한번 꼭 제가 눈으로 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 분야부터 이 불법 하도급 절대로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하도급을 넘기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적어져가지고 실제 공사 사업할 때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끼는 거잖아요. 결국 적정 공사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벌충하려다가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살은 총리님 소관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것도 통계 비교표 좀 만들어 봐 주세요. 네. 네, 월별 통계라든지 이게 워낙 많이 자살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목표대로 절반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줄여야 됩니다. 사람 목숨이 너무 그렇게 하찮게 취급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각 부처별로 안전과 보안 문제 그리고 현안들을 좀 챙겨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지금 대충 제출한 건 다 봤거든요. 예, 다 봤는데 아주 뭐 전형적으로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는 각 부처의 주요 현안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 보안 이런 문제인데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 잘 되고 있는 건 그냥 하시고 논쟁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 이런 대내외 여건 때문에 잘 못하는 거. 그 이유는 뭐 다양할 수 있죠. 뭐 여론의 반대든 재정이든 법률이든 권한이든 뭐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쟁이 심한 거. 아니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계획까지 세워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정도. 이게 우리 부처에서는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다. 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서 한번 보자는 건데 실제 제가 이거를 국무회의에 제출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장관님들도 우리 국무위원님들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소관 부처 안에서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은 이렇게 돼 있구나를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거를 국무회의에서 같이 좀 공유를 좀 하자. 저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장관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은 그 안에 있는 뭐 외청이든 각 부분의 뭐 부서든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일이라 가지고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직사회가 지금 복지부동 정도가 아니고 낙지부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낙지부동.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붙어서 안 떨어진대.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매우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뭐 야당이든 이번 국정감사 이런 거 되게 좋은 계기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는 거 잘 챙기십시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겠죠. 뭐 없는 문제 억지로 만든 거에 잘 대응하시면 되고 있는 문제는 고맙습니다 하세요 진짜로. 우리가 스스로 찾으려도 잘 안 찾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시각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반대쪽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못 보는 걸 봅니다.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든 국회에서 다른 기관에서 또는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민원인들이 지적하는 거 이런 거를 잘 보면 우리 부처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 지적, 언론의 문제 제기,
또는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지적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의 민원을 잘 분석하라고 하십시오. 잘 분석하면 거기서 좋은 지적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한번 뽑아가지고 각 부처들 다 한번 이것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가능한 시기 안에 총리께서 한번 상황 체크해 보시고요. 얼마나 걸릴지 봐서 한 2주 후쯤 하든지 네, 적당한 또 쭉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우리가 봤는데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에 그 코미디 프로도 있었잖아요. 왜 무슨 연변족 흉내 내면서 피싱하는 거.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범죄 문제였다는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아예 그냥 대규모 조직화돼 가지고 특정 국가 몇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또는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 우리가 몰랐죠. 근데 이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이 국제 사기 행각인데 이거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책기구 만들었죠 우리. 그건 누가 가느라고 했죠? 예, 여기 이것도 국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조실에서. 예, 예. 얼마 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국제범죄여서 국정원 소관이어서 제가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놓긴 했는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여튼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아주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 드릴 테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이스피싱, 국제범죄는 지금 보이스피싱에다가 이제 주로는 또 마약이 많이 문제되죠. 또 마약 문제도 한번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죠. 누가 어디서 할까요? 예, 그것도 저희 국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마약 대체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중요한 건 다 하고 계시네. 예. 결과를 좀 만들어내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통신사들이 이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앱이 있는데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거 누가 그랬더라? 네, AI 수석입니다. 특성상황실과 함께 통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말씀 주셔가지고. 이 과기정보통신부 소관이죠, 통신회사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진척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하여튼 발신되는 통신을 예를 들면 좀 디지털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요거는 보이스피싱용 전화다라고 인지가 되면 그걸 차단할 수 있다고? AI 활용해서 지금 네. 보이스피싱 차단하는 시도를 통신 3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인이 싫어하면은 제거해 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부분까지는 책임지겠습니다. 좀 네, 이거 옵트아웃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하달을 하기를 했는데 네.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핸드폰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좀 앱 설치해 놓는 게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앱을 그 전화를 하다 보면은 음성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음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닳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각계 단말기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단말기에서 통신회사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단말기에서 처리를 하든
통신회사에서 처리를 하던 기본적으로 음성에 대한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배터리를 좀 많이 쓰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통신회사에서 강제로 고객들에게 진행을 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옵트아웃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피해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라거나 타겟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걸려오는 전화 통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통신사를 통해서 개인한테 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통신사가 여기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요 회선으로 걸려오는 건 싹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관리는 별도로 하고 근데 있고, 그건 맨날 바꿀 테니까. 예, 그거는 있고 그 통화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하려다 보면 연산을 많이 하면 배터리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연산을 하려면 그거를 사실은 일종의 감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스미싱 그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저장하고 녹화해서 AI로 학습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이제 스미싱 이제 그걸 제공해주면 각각 그걸 필터링 각자의 단말기에 설치해서 네. 단말기에서 골라낸다. 아닙니다. 그건 일단 통신사에서 보이스 피싱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채취해서 이렇게 확보해서 그런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이게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피해 규모가 연간 뭐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한번 걸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생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거를 방어를 해주는데 당사자가 귀찮으면 나 안 할래라고 하면 그때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 가로등 얘기도 했잖아요. 가로등 있으면 나 잠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그럼 차라리 그 안막을 쳐주든지 하고 가로등은 설치를 해야지. 돈 들고 전기요금 들고 비용 들더라도. 네, 해서 옵트아웃 조건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보이스피싱 문제는 어쨌든 한국 사람 잡아다가 또는 한국 사람을 유인해서 돈 주고 한국 사람 상대로 소위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 보고 이게 막 수십만 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응 자체도 그렇게 그냥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비상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